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다들 숙제 하셨나요, 근데? 어디 가요? 이쪽이요? 됐습니까? 고맙습니다. 이게 촬영되는 거라. 숙제 다 하셨습니까? 숙제 검사 좀 해볼까요? 지난주에 숙제가 그래프 그리는 거였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숙제를 하는 과정에서 많이 정리가 됐다고들 하십니다. 숙제하는 과정에서. 지난주에 했던 내용을 복습하면서 어떤 게 숙제였는지, 숙제를 제대로 하셨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공부했던 게 이제 수요 공급에 대해서 공부했죠. 수요라는 것은 일정 기간 동안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 자, 그 수요 공급 중에서도 유량 개념과 저량 개념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이 유량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 기간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요. 저량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 시점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유량 변수, 저량 변수를 암기하듯이 하면은 안 됩니다, 사실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것들을 다 암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유량은 일정 기간을 전제로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중개사무소를 오픈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성과를 좀 따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 그 얼마나 벌었는지 따질 때 뭐를 따지시랍니까? 따지시는 게 한 달 동안 수입, 수수료 수입 따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지출이 어떤 것들이 있어요? 뭐 공과금 같은 거, 뭐 수도요금, 전기요금, 또 임대료, 임차료, 월 임대료 나가야 되는 거 있잖아요. 뭐 접대비니 뭐 각종 비용 있죠. 자, 이런 거를 다 어떻게 계산을 해야 돼요? 월 수입이면은 월 수입, 월 지출은 월 지출 이렇게 해야 되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예요? 유량 개념이에요. 거기에 들어가는 거는.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암기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한 달간 이 중개사무소를 운영할 때 순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내가 챙겨갈 수 있는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그거 계산할 때 빼야 될 거, 더 해야 될 거 이거 전부 다 무슨 개념이라고요? 전부 다 유량 개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량 개념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상태. 일정 시점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집에서 나오실 때 얼마 있었죠? 주머니에? 이렇게 나올 때 주머니에 뭐 10만 원이다. 그럼 그게 뭐예요? 10만 원은 곧 나올 때잖아요. 나올 때. 유량 개념, 저량 개념이에요. 저량 개념이죠. 그리고 지금 주머니에 있는 양, 그것도 뭐예요? 저량이죠. 지금 있는 거니까. 그럼 하루 동안에 쓴 양, 하루 동안 쓴 양, 쓴 돈, 그게 이제 유량이라는 거죠. 아침에 나오실 때 냉장고 안에 10개의 계란이 들어있었어요. 그 10개 재고량이에요. 그는 유량이에요, 저량이에요? 저량이죠. 그때 당시에 있는 양. 근데 집에 들어갔더니 한 개밖에 없어요. 그 한 개는 뭐예요? 그 한 개도 저량이죠. 집에 들어갔더니 그때 한 개. 그러면 하루 동안 먹은 양이, 내가 없는 동안에 집에서 먹은 양이 9개. 이게 유량이 되는 거죠. 됐나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지, 이걸 암기하듯이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해를 해서 안 되는 부분은 따로 체크를 해서 나중에 또 점검을 하면 되는 거고요. 일단은 암기를 하려고는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수요량 변화, 수요 변화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수요량 변화는 그 재화에 뭐가 변하는 거예요? 그 재화의 가격이 변하는 것이고요. 수요 변화는 그 재화의 가격이 외의 요인이 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수요량 변화는 같은 수요 곡선상의 점의 변화로 나타나고, 요거는 선의 변화로 나타난다 그랬죠. 근데 변화가 하나는 증가, 하나는 감소로 나타난다 그랬죠. 오른쪽이면 증가, 왼쪽이면 감소, 이렇게 되죠. 그래서 오른쪽에 세로 그려지면은 뭐고요? 수요 증가 이렇게 되죠. 증가는 증가인데 선이 세로 그려지는 수요 증가. 가격이 외의 요인이 변하는 거죠. 왼쪽에 세로 그려지면 수요
감소 이렇게 되고요. 또 같은 수요 곡선상에서 점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면은 수요량 증가, 이렇게 왼쪽으로 가면은 수요량 감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수요 변화를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렸어요. 수요 변화에서 소득 변화와 관련제 가격 변화를 좀 더 설명드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증가하는 게 보통이죠. 그죠? 이러면은 수요 곡선을 어느 쪽에 그린다고요? 오른쪽에, 수요 증가니까 오른쪽에 그린다고요. 근데 이게 항상 이런 게 아니라 그랬죠. 소득이 증가할 때 어떠할 수도 있다 그랬어요. 수요가 감소할 수도 있다 그랬죠. 이런 재화도 있을 수 있다. 이럴 때는 소득이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요 곡선을 어느 쪽에 그려야 돼요? 왼쪽에 그려야 된다 그랬죠. 이렇게. 이런 재화는 무슨 재? 우등재, 정상재라 했고요. 이런 재화는 열등재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정상재 또는 이제 우등재 이렇게 하고요. 다음 여기는 열등재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방향이 소득이 증가하는 경우만 있는 게 아니라 소득이 감소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소득이 감소할 때는 수요가 감소하겠죠. 여기서는. 근데 여기서는 소득이 감소하면 오히려 수요가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기억하시라 그랬어요? 방향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느냐. 소득 변화 방향과 수요 변화 방향이 같은 방향이면 정상재, 반대 방향이면 열등재, 반대 방향이면 이렇게 기억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노란 것일 때는 반대쪽으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그런데 여기 이제 관련재 가격 변화에서 대체재 가격 변화를 말씀을 드렸죠. 대체재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자, 이거 대체재, 보완재 있는데 보완재는 말씀드리지 않았죠. 대체재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체재 가격이 하락하면은 그 대체재 수요가 증가하면서 당해재화 또는 대상재화 수요가 어떻게 된다고요? 이게 수요가 감소한다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거는 귤 가격이 하락하면 사과 농사 지은 사람들이 긴장해야 된다 그랬죠. 귤 가격이 하락하면은 사과 수요가 감소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관련재 가격 변화가 영향을 미치는 걸 말했죠. 또는 배추 가격이 올라가면은 양배추 수요가 증가한다. 이쪽이 올라가면 이쪽도 올라간다고요. 배추 가격이 올라가면은 양배추 수요가 증가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이제 일단 대체재만 확실하게 해 두시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보완재의 경우에는 그거를 미루어 짐작하라 그랬죠. 반대 방향으로. 대체재 가격 변화 방향과 당해재와 수요 변화 방향이 같은 방향이죠. 이럴 때는 수요 곡선이 어느 쪽에 그려지는 거예요? 수요 곡선이 왼쪽에 그려지죠. 이렇게. 대체재 가격이 하락할 때는. 그런데 보완재 가격이 하락할 때는 어떻게 된단 말이에요? 보완재 가격이 하락하면 미루어 짐작하라. 그럼 당해재와 수요가 증가한다. 이렇게 되거든요. 이제 왜 제가 이것만 확실하게 해두시라는지 아시겠죠? 반대로 생각하면 되니까. 일단 뭔지는 몰라도 나중 되면 해결되니까 요거 하나만이라도 확실하게 해두자는 거죠. 자, 이런 내용을 했었고요. 요거는 이제 수요 변화에서 소득 변화와 관련재 가격 변화는 특히 더 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칭적으로 공급의 경우에도 유량 저량, 공급량 변화, 공급 변화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시장 수요 곡선을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 수요 곡선은 개별 수요 곡선을 합한 거죠. 개별 수요를 다 합하면 시장 수요가 되잖아요. 등장하는 수요자들 합하긴 합하는데 그래프로 나타낼 때는 수직으로 합하는 거예요. 수평으로 합하는 거예요. 수평 방향으로 합한다 그랬죠. 그렇게 되면 더 가팔라지는 거예요. 완만해지는 거예요. 더 완만해지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시장 공급 곡선도 개별 공급 곡선을 어떤 방향으로? 수평 방향으로 합하게 되고요. 더 완만해지는 것은 똑같다 그랬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수요 공급을 다 찾았어요. 시장 수요와 시장 공급을 찾았으면은 이제 균형의 결정과 이동 요거 했죠. 균형은 어디서 결정된다고요?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할 때죠.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는 것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어떤 경우에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교차하는 점이 바로 균형입니다. 이때 균형 가격은 여기에 이제 균형 가격이 되고요. 그리고 균형 거래량은 요거죠. 이쪽이 균형 거래량, 균형량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균형량이 되는 거예요. 이 높이가 뭐가 되는 거고요. 높이가 균형 가격이 되고요. 요 점이 균형점이죠. 근데 이런 결정된 균형은 어떻게 돼요? 이동할 수 있다 그랬죠. 이동. 그 균형이 이동하는 것은 뭐가 변하는 거예요? 수요 변화나 또는 공급 변화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면 수요 곡선을 새로 그리거나 공급 곡선을 새로 그리죠. 그러면 교차점이 바뀌게 되겠죠. 그 교차점이 바뀌는 게 바로 뭐라고요? 균형의 이동입니다. 이동. 이렇게 되면은 수요 증가였죠. 수요 증가. 수요 증가가 되면은 균형 가격이 어떻게 되고요? 균형 가격이 상승하고요. 여기에 균형량이 증가하죠. 균형 상태에서 항상 출발하는 겁니다. 균형 상태에서 출발점은 항상 균형 상태, 최초 균형 상태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자, 이럴 때는 수요가 감소하게 되면, 수요가 증가하면은 균형 가격 상승, 균형 거래량 증가인데, 이렇게 되면은요, 균형 가격은 어떻게 돼요? 균형점이 이렇게 바뀌어버리면, 균형 가격은 하락하고 균형 거래량 감소죠. 자, 그러면 여기에 최초 상태에서 요놈들은 지금 뭐가 변한 거예요? 수요가 증가하거나 수요가 감소했죠. 또 뭐가 있을 수 있어요? 공급이 증가하거나 공급이 감소할 수 있죠. 자, 공급 증가는 자, 오른쪽에 그림이 이렇게. 그럼 교차점이 이렇게 바뀌죠. 그러면은 요렇게 그어서 균형 가격은 어떻게 되고요? 균형 가격은 하락, 균형량은 증가죠. 자, 마지막 하나가 뭐예요? 마지막 하나가 이걸 연습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연습. 공급 감소 남았지 이제 공급 감소. 그러면은 요 점이 새로운 균형점이에요. 그럼 요렇게 그으면은 균형 거래량은 어떻게 해요? 균형 가격은 상승 이렇게 되죠. 맞나요? 자, 여기서 잘 보세요. 지금 요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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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놈 이 왼쪽 두 놈을 보고 공통점을 찾아보세요. 공통점. 균형량이 증가죠. 맞나요? 균형량이 증가잖아요. 자, 그러면 얘는 수요 증가였죠. 얘는 공급 증가였죠. 둘 다 증가잖아요. 이게 뭔 소린가 하면은 사실 지난주에 제가 이미 결론을 알고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건 이게 유의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시장에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가격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사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가격이 올라간다 그랬죠. 사려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얘기가 시장이 더 북적거린다는 얘기요? 한산해진다는 얘기요? 더 북적거린다는 얘기겠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 우리 이 전통 오일장을 생각해도 관계없어요. 사려는 사람이 많이 늘어난다. 북적거리겠죠. 그럼 거래가 많아지겠어요? 적어지겠어요? 북적거린다는 건 거래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시장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럼 거래량이 늘어나는데 사려는 사람이 많아지면 가격이 올라가면서 거래량이 늘어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파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장터에. 그래도 북적거리긴 북적거리겠죠. 이번에는 파는 사람들이 많아져도 북적거리긴 북적거린다고요. 그러면 거래량이 많아지는 거예요. 사람이 많아지면 거래량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요. 근데 파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거래량이 늘면서 가격은 떨어지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통점이 시장이라는 무대에 사려는 사람이든 팔려는 사람이든 많이 등장한다는 것은 거래량이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수요가 증가한다 또는 공급이 증가한다, 증가한다는 얘기는 거래량이 증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중개사무소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얘기죠. 체결 건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물론 이 중개사무소 입장에서는 가격이 올라가면서 체결 건수가 많은 게 더 좋죠. 수수료하고 가액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도 있으니까. 근데 이것도 나쁘지만은 않다는 거죠. 거래량이 많아지는 것 자체는. 뭔 뜻인지 아시겠죠? 예. 자, 근데 얘네들이 이제 별로 안 좋은 거죠, 사실은. 거래량이 줄어드는 게 중개사무소 입장에서는 별로 안 좋다고요. 거래량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중개사무소가 한산해진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장에서 빠져나간다 이 소리예요. 파는 사람이 빠져나가든 사는 사람이 빠져나가면은 체결 건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수요 감소, 공급 감소. 감소하면은 거래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요. 그죠? 아주 지극히 당연한 건데 우리는 그래프로 나타내서 설명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지 않나요? 그렇게 해서 두 가지 증가하는 경우와 감소하는 경우 이렇게 있고요. 이쪽은 감소, 이쪽은 증가예요. 근데 자, 또 이렇게 X자로 이거 둘 공통점이 뭐예요? 이것 둘 공통점. 이것 둘 공통점은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공통점은. 맞잖아요. 이것 둘 공통점은 가격이 내려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두 가지씩 짝을 지을 수 있다는 얘기죠. 거래량이 늘어나는 두 가지. 거래량이 늘어나는 두 가지가 뭐예요? 수요 증가, 공급 증가. 시장에 등장인물이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거래량이 늘어나는 두 개의 뭐라고요? 수요 증가, 공급 증가 이거예요. 거래량이 줄어드는 두 가지는 수요 감소이거나 공급 감소예요. 그런 것처럼 가격이 상승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수요 증가이거나 공급 감소가 되는 거죠. 그럼 가격이 상승하는 두 가지예요. 그럼 가격이 하락하는 두 가지는 수요 감소이거나 공급 증가가 되는 거죠. 그렇게 둘둘씩 짝지을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요거는 지금 살짝 다음에 할 거를 미리 살짝 말씀드린 것도 있어요. 근데 어렵지는 않았잖아요. 그렇게 나중에 더 자세히 하게 될 거니까 궁금하시더라도 조금만 2달만 참아주세요. 2달 참으면 이제 그때 조금 더 할 겁니다. 자, 됐고요. 네, 요게 숙제였단 말이에요. 요 세 가지. 그죠? 지금 여러분들은 저한테 혼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지금 제가 다니는 여러 군데 중에서 가장 숙제를 지금 안 한 이 동네가 이 동네예요. 지금 여기가 숙제를 제일 안 했어요. 다른 데는 지금 밴드 아마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밴드에 숙제했다고 올리고 그 밴드에 올린 것뿐만이 아니라 저한테 카톡으로도 올리고 또 1대1 저걸로도 올려서 보내주고. 그래서 지금 다들 틀린 분은 이 교정까지 받고요. 그렇게 했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여기 오신 목적이 지금 취미로 오신 것 같아요. 합격하기 위한 게 목적이 아니고. 맞나요, 혹시? 취미? 합격? 근데 이걸 그리는 과정에서, 숙제를 하는 과정에서 개념을 훨씬 쉽게, 확실하게 개념을 잡았다라고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게 한 거예요. 제가 달리 숙제를 냈겠습니까? 허건 날 숙제를 내는 것도 아니고 딱 요거 숙제 내면 됩니다. 다른 건 숙제 내지도 않고. 그만큼 그리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에 이제 탄력성에 대해서 했어요. 탄력성. 탄력성은 기본 개념이 뭐라고 했습니까? 요거는 수량 변화의 크기라고 했죠. 수량 변화의 크기. 혼낸다 그러니까 막 그렇게 긴장하고 긴장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그렇다고 해서 뭐 또 그렇게 크게 혼낼 것도 아니고. 수량 변화의 크기를 말하는 거예요. 수량 변화의 크기가 크면 뭐고요? 탄력적인 거고, 수량 변화의 크기가 작으면 비탄력적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그 수량 변화가 가격이 변해서 수량이 변할 수도 있고요. 소득이 변해서 수량이 변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재화 가격이 변해서 수량이 변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탄력성이 모두 세 가지가 있죠. 그것도 이제 수요에도 탄력성이 있고 공급에도 탄력성이 있는데 수요의 탄력성 위주로 정리를 하시라고 했고요. 그래서 수요의 무슨 탄력성?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있고요. 또 수요의 무슨 탄력성?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있죠. 그리고 수요의 무슨 탄력성? 수요의 교차 탄력성. 이렇게 됐습니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무슨 변화율 분해? 가격 변화율 분해. 수요량 변화율이죠. 자, 요거는 유일하게 절대값을 씌운다고 했죠. 했습니까, 이거? 혹시 지난주에 이런 숫자도 써드렸나요? 네, 했죠. 얘는 항상 마이너스가 나오거든요. 예, 분모, 분자, 부호가 항상 반대이기 때문에 얘가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은 줄어들고요. 가격이 내려가면은 수요량은 증가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이걸 절대값을 씌워서 플러스로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절대값을 씌우면 안 된다 그랬어요. 왜요? 이게 0보다 크냐 0보다 작으냐에 따라서 뜻이 다르다 그랬죠. 얘가 0보다 크면 뭐고요? 얘가 0보다 크다는 얘기는 분모, 분자, 부호가 같은 부호라 그랬어요. 플러스 분의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분의 마이너스. 같은 부호는 뭐예요? 저기 왼쪽에 그 두 번째 단락에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증가한다 또는 소득이 감소할 때 수요가 감소한다 해서 분모, 분자, 부호가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0보다 크다는 건 무슨 제? 정상제를 말하는 거예요. 0보다 작을 때는 열등제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절대값을 씌워서 나타내면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수의 교차 탄력성에서도 0보다 크면 뭐고요? 같은 방향이죠. 어떤 방향? 어떤 방향? 하나만 해두시라고 그랬죠. 대체제가 되고요. 대체제. 그리고 0보다 작으면은 이제 미루어 짐작하라 그랬죠. 보완제 이렇게. 자, 얘네들은 요 정도만 해도 이론적으로는 더 이상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근데 얘는 더 해야 된다 그랬죠. 얘를 1을 기준으로 해서 1이 단위 탄력적이잖아요. 1이 단위 탄력적이고 1보다 크면 뭐고요? 1보다 크면 탄력적, 1보다 작으면 비탄력적. 비탄력적이다가 아예 0이 되어버리면은 이거는 완전 비탄력적이죠. 이게 수량 변화의 크기가 0이다 이 소리예요. 수량 변화의 탄력성 개념은 수량 변화의 크기를 나타내는 개념인데 그게 0이라는 소리는 수량 변화가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완전 비탄력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무한대의 경우, 단위 탄력적인 경우, 그 다음에 완전 비탄력적인 경우, 탄력성이 0인 경우 이렇게 해서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죠. 수평인 경우는 뭐고요? 완전 탄력이고 수직인 경우에는 완전 비탄력이죠. 그리고 가파르면 가파를수록 어떻고요? 가파르면 가파를수록 비탄력적. 완만하면 완만할수록 탄력적. 이렇게. 완만할수록 수량 변화가 어떻다는 얘기예요? 완만할수록 수량 변화가 커진다 이 말입니다. 가파를수록 수량 변화가 작다. 그리고 공급곡선도 그렇게 그릴 수 있다 그랬죠. 공급곡선도 완만하면 완만할수록 탄력적. 가파르면 가파를수록 비탄력적. 이거는 완전 비탄력적. 이거는 완전 탄력적.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그랬죠. 됐습니까? 여러분들은 혹시 가파르기와 기울기의 차이를 아시나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나요? 지난주에? 가파르기와 기울기의 차이점 아시나요? 밴드에서 보신 것 같아요. 저 가파르기와 기울기를 구별을 하지 못하고 22회 때 출제가 돼서 모두 정답이 됐어요. 가파르기와 기울기는 다른 개념이에요. 우리는 일상생활에서는 별로 구별하지 않고 쓰죠. 근데 기울기라는 말은 학문, 수학 용어입니다. 수학. 여러분들이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어요. 사실은 기울기라는 거를. 근데 그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는 거를 학문에서는 그 학문 용어로 사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듯이 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일상생활에서는 기울기나 가파르기를 구별하지 않고 쓴단 말이에요. 기울기가 굉장히 크다 이러면은 가파르다 이런 의미로 쓰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학문에서는 그런 용어를 쓰면 안 된다고요. 경제학자들은 절대로 그런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실수나 절대로 어긋나게 쓰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를 잘못 쓰면은 이제 모두 정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탄력성과 관련해서 이 거미집 모형에서 언급이 될 수 있어요. 이 경기 변동론에. 오늘 경기 변동론 하는데 자 보세요. 자 이게 이런 게 있어요. 한 칸 한 칸 한 칸 이런 식으로 이제 수를 찍지 않습니까? 이렇게 찍으면
이 점에서 이 점으로 가는 거 하고요. 이 점에서 이 점으로 가는 거 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한 칸이 1이에요. 이 기울기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기울기는 X축 증가량 분의 Y축 증가량이에요. 부디 밴드에서 확인하세요. 원래는 계산 문제를 조금 더 신경 쓸 수밖에 없습니다. 11문제나 지난해 출제됐기 때문에 지금 밴드에 계속 계산과 관련되는 거를 지금 매일매일 조금씩 하고 상당히 많이 올렸어요, 벌써. 자, 그럼 X축 증가량 분의 Y축 증가량 이렇게 하면은, 자, 요 점에서 요 점으로 올 때 생각해 보세요. 요 점에서 요 점으로 올 때 요렇게 갔다가 와야 되죠, 이렇게. 맞나요? 요렇게 갔다 이렇게 오잖아요. 그럼 X축으로 얼마만큼 가요? 1만큼 가죠. Y축으로는요? 1만큼이에요? 틀렸어요. 아래는 마이너스 1입니다. 아래는 마이너스 1, 왼쪽 마이너스 1이에요. 오른쪽 플러스 1, 위쪽은 플러스 1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럼 요 기울기는 어떻게 돼요? 요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 된다고요. 맞나요? 맞아요. 지난주에 이것도 하지 않았나요? 마이너스 2분의 4. 이거 아까 했다면서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 분모, 분자, 부호가 서로 다르면 어떻다고요? 마이너스라고 해서 분모, 분자, 부호가 서로 다르면. 그래서 이런 거 한 거예요. 이 사전에 다 미리부터 훈련을 시킨 거라고요.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올 때는 어떻게 돼요? 요 점에서 요 점 올 때는 X축 증가량은 1이죠. 요 점에서 요 점 올 때 Y축 증가량은 마이너스 2죠. 몇이에요? 마이너스 2죠. 자, 그러면 이 점에서 이 점 갈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 점에서 이 점 갈 때는 이걸 세 번째 X축 증가량 1, Y축 증가량 2죠. 맞나요? 이번에는 그냥 2가 됩니다. 맞아요? 자, 이렇게 보면 이렇게 이 점에서 이 점으로 갈 때는 X축 증가량은 2, Y축 증가량은 1. 그러면 그냥 2분의 1이에요. 여기다 쓸게요. 여기다. 이렇게 가는 건 2분의 1이라고요. 됐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 가파르기 보세요. 이거 몇이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2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가파르기하고 기울기가 2인 가파르기는 어때요? 가파르기는 똑같죠. 가파르기는 똑같은데 기울기는 이렇게 물으면은 얘는 마이너스 2라고 대답해야 되고 얘는 플러스 2라고 대답해야 돼요. 맞아요? 자, 그러면은 얘는 기울기가 몇이에요? 마이너스 1이죠. 결국 우하향하는 형태는 기울기가 전부 다 마이너스라고. 마이너스. 우상향하는 형태는 전부 다 기울기가 플러스라고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수요곡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에 플러스예요. 수요곡선의 기울기는 이렇게 돼 있으면은 마이너스죠. 수요곡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예요. 0보다 작아요. 0보다 작아요. 공급곡선의 기울기는 이거는 0보다 크죠. 맞아요? 그러면 이걸 전제로 했을 때 수요곡선의 기울기보다 공급곡선의 기울기가 항상 더 커요. 기울기는. 이게 기울기가 더 크다고요. 이거 2분의 1이잖아요. 이거는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보다 2분의 1이 더 클 거 아니에요. 숫자는. 기울기를 물을 때는 숫자로 대답해야 된다고요. 근데 가파르기는 누가 더 가팔라요? 가파르기는 누가 더 가팔라요? 얘가 더 가파르다고, 이게. 아시겠어요? 그래서 나온 개념이 기울기 절대값이라는 개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기울기 절대값 하면은 요게 크잖아요. 기울기 절대값이 크면 가파르기가 가파르다는 얘기예요. 기울기 절대값이 크다는 게. 여기에 마이너스 2에다 이렇게 절대값을 씌우면 뭐가 되는 거예요? 2가 되잖아요. 그 2가 얘하고 똑같죠? 절대값은 똑같잖아요. 그럼 얘의 가파르기나 얘의 가파르기는 똑같다 이렇게 대칭 거예요. 이게 얘의 가파르기나 얘의 가파르기는 같아요. 근데 요거는 절대값 해봐야 2분의 1이잖아요. 요거는 절대값 하면 2잖아요. 절대값 하면 2가 얘가 더 크죠? 얘가 더 가파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더 이상 설명 안 들어 이제.
기울기 절대값하고 가파르기라는 말하고는 기울기 절대값하고 같은 의미예요. 기울기 절대값과 가파르기가 같은 의미라고요. 기울기는 다른 뜻이에요. 기울기와 가파르기를 같이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아시겠어요? 네, 이런 것들을 다 밴드에 올려놨단 말이에요, 미리. 근데 지금 나중에 어차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울기와 가파르기의 차이. 아시겠어요? 자, 됐고요. 탄력성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가파르기가 가파르다. 이게 가파르기가 가파를수록 절대값은 어떻게 된다? 가파르기가 가파를수록 절대값은 커진다. 이렇게. 이 절대값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될수록 절대값은 커진다. 기울기 절대값이 커진다. 이 말입니다. 기울기가 커진다 그러면 안 된다고. 아시겠어요? 기울기 절대값이 커진다라고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됐죠? 자, 됐습니다. 이거 이제 거미집 모형에서 이거 나중에 쓸 거예요. 이 경기 변동론에서. 자, 오늘은 이제 시장론, 경기 변동론, 그리고 정책론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자, 오늘은 교재가 130쪽부터죠. 130쪽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시장론이죠. 시장론에서는 한 문제 또는 두 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체크를 해야 되는 내용은 여기서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 자주 나오는데요. 여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로 부동산 시장의 기능을 좀 알아야 돼요. 기능. 거기에다가 이제 효율적 시장 이론입니다. 여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로 할당 효율적 시장 개념까지 더하면은 시장론에서는 좀 이론 정리가 돼요. 그러니까 이번 순환은 이걸 뭐 전부 다 자세히 하기는 어렵고요. 가장 큰 특징적인 것만 좀 체크를 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이게 이제 주로 출제되는 주제고요. 요걸 하기 위해서는 이제 개념 정도는 알아야 되잖아요. 시장이 뭔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대답은 해야 돼요. 결국은. 지금 단계에서는 다 대답하지는 못하더라도 한두 개 정도만 대답하면 할 수 있으면은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중요한 거 한두 개. 일단 시장의 개념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시장 개념. 시장이라고 하면은 구체적 시장도 있고요. 이런 추상적 시장도 있어요. 추상적 시장도 있고 구체적 시장도 있고.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이라든가 또는 노량진 수산시장이라든가 이렇게 물건을 진열해 놓고 사고 파는 구체적인 장소를 구체적 시장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시장은 이런 시장이 아니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시장은 추상적 시장입니다. 사고자 하는 사람과 팔고자 하는 사람만 존재한다면은 시장이 존재할 수 있다. 이런 의미의 시장이 추상적 시장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이미 수요 공급 말씀을 드릴 때 시장이라는 무대에 이렇게 있죠. 시장이라는 무대에 수요자도 등장하고 공급자도 등장한다 그랬죠. 그럴 때 그 시장이 바로 뭐예요? 추상적 시장입니다. 그렇게 일단 우리는 원칙적으로 어떤 시장을 살펴보는 거예요? 이게 원칙입니다. 원칙.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서 구체적 시장을 살펴볼 때가 있어요. 부동산 시장에서 구체적 시장을 살펴볼 때는 이런 의미의 시장이 아닙니다. 어디 갔더니 뭐 단독주택을 진열해 놓고 팔고 있고 뭐 아파트를 진열해 놓고 이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말할 때 부동산 시장에서 말할 때 구체적 시장은 지리적 구역이라 그래. 지리적 구역. 지리적 구역. 그러니까 여러분들 버블 세븐 지역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아니면 강남 3구. 강남 3구 들어보셨어요? 그렇게? 강남 3구는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네? 강남, 서초, 송파. 네, 요 강남 3구 하잖아요. 이렇게 강남 3구 부동산 시장 동향 이렇게 할 때는 구체적 시장의 성격을 본다 그래요. 지리적 구역으로 볼 때.
이럴 때는 이런 의미의 구체적 시장이 아니에요. 단지 그냥 지리적 구역이라는 의미로 하는 거예요. 버블 세븐 지역 들어보셨어요? 그것도 마찬가지요. 버블 세븐 지역. 저기 뭐 목동, 과천, 뭐 강남 이런 몇 군데 있죠. 이렇게 해서 총 7군데. 여기를 이제 버블 세븐 지역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도 이런 구체적 시장을 얘기하는데 이런 의미의 구체적 시장은 아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이제 시장 개념 정도 봐주시고요. 근데 131쪽에 그 시장의 유형이라는 게 있죠. 완전 경쟁 시장도 있고 넘어가시면은 불완전 경쟁 시장도 있는데 요거는 특히 완전 경쟁 시장은 시험에서 대놓고 질문하지는 않습니다. 대놓고 질문하지는 않기 때문에 요거는 중요도가 좀 낮습니다. 다만 정책론에서 이 개념을 알고 있으면 약간의 도움을 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중요도가 높지는 않으니까 참고로 봐주시고요. 넘어가시면 돼요. 넘어가실 때 그 위에 참고 박스를 먼저 볼게요. 131쪽에. 131쪽에 참고 박스에 있는 부동산 시장의 구체성과 추상성에서는 그 추상적 시장을 원칙으로 보되 부동산 시장에서 구체성을 볼 때는 뭐를 보는 거라 그랬어요? 지리적 구역이라고 봤잖아요. 그래서 니은의 구체적 시장을 보시면 부동산 시장은 부동성이라는 자연적 특성으로 인하여 일반 재화시장과는 달리 지리적 공간을 수반한다. 따라서 부동산 시장은 양, 질, 위치 등 여러 측면에서 유사한 부동산에 대해 그 가격이 균등해지는 경향이 있는 지리적 구역이라고 정의하는 경우 이는 부동산의 구체적 시장을 말하는 겁니다. 지리적 구역이라고 할 때. 자, 그런 정도로 해서 체크하고요. 넘어가십시오. 넘어가셔서 일단 그 완전 경쟁, 불완전 경쟁은 중요도는 좀 낮은데 현실은 모두 다 불완전 경쟁 시장입니다. 현실적으로는 모든 시장이 불완전 경쟁 시장입니다. 현실에는 완전 경쟁 시장이 없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전부 다 무슨 시장? 불완전 경쟁 시장입니다. 그 완전 경쟁 시장의 조건을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 정보라든가 또 뭐 상품의 동질성 이런 것들을 달성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거기까지만 알아두시고요. 바로 부동산 시장으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 133쪽의 부동산 시장의 개념은 조금 전에 살펴봤던 그 지리적 구역의 의미로 보는 그런 시장 의미도 있을 수 있고 추상적 시장 의미도 있을 수 있다. 확인만 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밑에 부동산 시장의 분류 이건 별로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되고 다만 반가로 2번에 부분시장 있죠. 부분시장 개념 정도만 체크하고 지나가십시오. 나머지는 그런 게 있다는 정도입니다. 134쪽에 가면 이제 부동산 시장의 특징 요거 하고요. 136쪽에 가면 부동산 시장의 기능. 자, 요거를 좀 체크를 해야 됩니다. 부동산 시장의 특징과 부동산 시장의 기능. 자, 요거죠. 특징 또는 특성이죠. 부동산 시장의 특성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특성이 바로 국수예요. 국수. 거기가 국수가 괄호 3번 하고요. 괄호 4번이에요. 괄호 3번, 괄호 4번이 가장 대표적인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부동산 시장의 특성하면 이제 일반 재화시장과 다른 성질을 말하는 거죠. 일반 재화시장과는 달리 국지성이라는 성질을 갖고 있다는 거죠. 요거는 똑같은 건설회사가 만든 아파트라 해도 똑같은 평형대 아파트라 해도 이게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 학군이 다를 수도 있고 또 교통, 행정, 문화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 국지성이라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건 부동성으로 인해서 나타나고요. 다음에 국수의 국수, 수급 조절 곤란입니다. 수급 조절 곤란. 이거 두 개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기억하셔야 돼요. 부동산 시장의 특성에서 국지성이 대표적인 성질입니다. 그리고 수는 수요고요. 급은 공급이에요. 그러니까 수급 조절이 곤란하다 이 소리는 수요 공급 조절이 어렵다 이 말입니다. 특히 수요 조절보다는 무슨 조절이 어려워요? 부동산은 공급 조절이 어려워요. 보통 일반 재화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모자란다 그러면 막 생산해내면 되죠, 공장에서. 근데 부동산은 그러기가 여러 단계로 여러 단계에 걸쳐서 어려워요. 일단 택지가 부족할 수 있고요.
서울군경에는 이제 택지가 없어요. 택지가 없고요. 설령 택지가 있다 하더라도 만들어내 놓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죠. 이런 성질 때문에. 그러니까 부중성도 되고요. 생산기간의 장기성도 되고요. 이런 성질들 때문에. 그리고 한번 만들어 놓으면 이게 소진될 때까지는 어떻게 해요? 한번 만들어 놓으면 소진될 때까지는 시간이 한참 걸리죠. 그런 성질들 때문에 수급 조절이 잘 안 돼요. 이 수급 조절이 잘 안 되는 것은 단기적으로 가격 왜곡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이거는 단기적으로. 가격 왜곡 현상은 지나치게 급등하거나 또는 지나치게 많이 빠지거나 이런 현상을 보이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단기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거야. 우리 IMF 때 부동산 가격이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회복됐잖아요. 그런 것들입니다. 지금 가격이 좀 많이 떨어졌죠. 지금 제 최고점 대비 2007년인가요? 2008년인가요? 2007, 2008 그때죠. 그때에 비해서 지금 상당히 많이 떨어진 편이잖아요. 근데 이것도 이제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어쩌면 그때가 거품이었고요. 근데 지금은 또 거품이 빠지다가 너무 지나치게 많이 빠졌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균형치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가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왜곡이 발생하고요.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된다고요? 장기적으로는 일치하게 된다는 거죠. 가격과 가치가 일치하게. 그런 얘기예요. 지금 조정이 돼서 이렇게 가고 있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또 너무 많이 빠졌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자, 그 두 가지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기억하시고, 나머지 것들은 일단은 참고로 봐주세요. 아시겠죠? 지금 단계에서는 첫 술에 너무 배부르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 두 가지입니다. 국수. 아셨죠? 부동산 시장의 특성, 국수.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의 기능. 자, 이 부분이 좀, 이 부분이 좀 애매합니다. 이게 시험에서 대놓고 질문하는 경우는 많지 않는데, 오늘 이따 뒤에 정책론에서 그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걸 좀 알아두는 게 좋거든요. 부동산 시장의 기능. 자, 이 부동산 시장의 기능에서 그 괄호 1번과 괄호 2번이 중요합니다. 근데 138쪽에 가시면은 뭐 괄호 3번이나 괄호 4번, 괄호 5번 이런 내용들도 있기는 해요. 그 교환 기능, 정보적 기능 이런 게 있죠. 근데 교환 기능은 초등학교 때도 아마 하실 거예요. 했을 거예요. 어쩌면. 시장에서 뭐하고 뭐가 교환이 되는 거예요? 돈하고 물건하고 교환이 되잖아요. 그건 아마 초등학교 때도 배우고 시장에서 뭐 하냐 이렇게 돈하고 화폐하고 물건하고 교환하는 거. 근데 그거는 뭐 별로 그렇게 중요한 기능이라기보다는 별로 중요하지는 않는 거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괄호 1번과 괄호 2번인데 그 중에서도 자원 배분 기능,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시험에 자주 나와서 중요한 게 아니라 정책론에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게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자원 배분 기능. 그리고 이 가격 창조 기능은 부동산 시장에만 독특하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기억해야 되는 거야. 부동산 시장에서 이 창조 만들어진다는 얘기는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 협상에 의해서 가격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협상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죠. 자연스럽게 형성된다기보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가격 창조 기능은. 근데 이 자원 배분 기능이 이제 중요한데 이게 시간이 조금은 걸릴 수 있어요. 근데 시간이 걸려도 이렇게 이해를 시켜드려야 돼. 자, 보세요. 이거는 이제 옛날 얘기 듣듯이 들어보세요. 사회주의 국가가 있고 자본주의 국가가 있습니다. 사회주의 국가에서든 자본주의 국가에서든 설명 들으세요. 설명 들으세요. 사회주의 국가에서든 자본주의 국가에서든 자원이라는 건 있습니다. 지하자원도 있고요. 곡물자원, 매년 농사지어서 생산하는 곡물자원도 있고 인적 자원도 있습니다. 이러한 자원을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정부가 배분해요. 여기서 생산된 거 얼마만큼을 어디로 보내라. 저기서 생산된 거 얼마만큼 어디로 보내라. 그렇게 하죠. 그래서 왜 여러분들 영화 보면은 자료 화면 보면은 북한에서 왜 빨간 글씨로 써가지고 목표 100% 초과 달성 무슨 달성
이런 얘기 나오죠. 걔네들은 그게 지상 목표입니다. 그게. 왜냐하면은 자기가 맡은 목표를 달성을 못하면은 다른 데로 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른 데서도 그걸 받아서 그걸로 다시 뭔가를 만들고 해야 되거든. 예, 그러니까 이 목표 달성이 이 지상 과제입니다. 그게. 근데 그렇게 해서 자원을 배분하는 거고요. 국가가 개입해서. 자본주의 사회는 그렇게 국가가 개입을 하지 않아요. 예, 그냥 시장에 내버려 둡니다. 민간에. 예, 그래서 제가 이 예를 많이 드는데요. 밀이라는 자원, 밀. 이걸로 이제 밀가루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밀가루를 가지고 뭐 국수도 만들 수 있고 빵도 만들 수 있는데, 자, 이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어디로 얼마만큼 보내, 어디로 얼마만큼 보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사람 수 이런 인원을 봐가면서 국수 얼마만큼, 빵 얼마만큼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 만들어져야 이게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거거든요. 자원이라는 것을 효율적으로 이용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 만들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한쪽은 남아 돌고요. 한쪽은 부족하고요. 이러면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근데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 뭐를 좋아하지 않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파악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뒤늦게 파악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올해가 지나서 뒤늦게 이제 이게 모자랐네? 그럼 내년 항상 뒷북치기가 되는 거죠. 내년에 되면은 내년에 사람들의 선호가 또 바뀔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빵 만들고 국수 만드는 게 시장에 맡겨놔 있어요. 만약에 국수집에 국수를 만들었는데 국수가 안 팔리면은 사람들이 국수를 안 좋아하면은 국수가 안 팔릴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들은 밀가루를 돈 주고 와서 국수를 만들 돈이 없어요. 이 팔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요? 근데 빵은 잘 팔린다면요. 빵집에서는 현금을 주고서라도 밀가루를 가져와서 빵 만들어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사람들이 뭐를 좋아하는지 좋아하지 않는지가 가격으로 바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가격으로. 그 물건이 잘 팔리면은 가격을 높여서라도 더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하면은 정부가 개입을 하지 않아도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연스럽게 어느 쪽으로 밀가루가 더 많이 투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빵 만드는 대로 밀가루가 더 많이 투입될 수밖에 없어요. 밀가루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니 현금 꼬박꼬박 바로바로 주면서 밀가루 사람한테 주는 거지. 이 외상 자꾸 밀리는 국수집에는 밀가루를 안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정부가 개입하지 않아도요. 자원이라는 것이 이 사회 자원이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필요한 쪽으로 흘러 들어가게 돼 있다고요. 그게 자본주의 사회의 특징이에요. 그 자원 배분은 누가 한단 말이에요? 자원 배분을 시장이 한다면 시장이. 그렇게 해놔도 자연스럽게 그런 식으로 흘러 들어가게 된다.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렇게 했을 때 그냥 자원 배분이 아니고 사실은 효율적으로 자원을 배분해요. 효율적으로. 누구보다 사회주의 국가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자원을 배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자본주의 사회의 특징입니다.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따라올 수 없습니다. 물적 자원뿐만이 아니에요. 인적 자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취직할 때 어디에 먼저 취직하려고 합니까? 돈 많이 주는 데로 가는 거죠. 임금. 이거는 그만큼 더 높은 임금을 주고서라도 사람을 고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높은 임금을 준다면 서로 경쟁하지 않겠습니까? 경쟁해서 살아남는 사람이 취직을 하는 거죠. 그 어떤 사람이요? 우수한 인적 자원이죠. 영어도 잘하고 뭐 일처리도 잘하고 이런 뭐 시험 성적도 좋고 이런 것들을 보고 테스트해서 뽑는 이 사람이 우수한 인적 자원이고, 이러한 우수한 인적 자원이 돈 많이 주는 데 간다 이 말입니다. 이게 효율적으로 인력이 배분이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시장에서 이루어지고요. 자, 그럼 부동산 시장 볼까요? 이런 공간, 지금 이 공간에 이게 자원이에요. 이게 부동산 시장에서 이런 공간 또는 토지 이런 것들이 부동산 시장에서 배분돼요. 누구한테 배분돼요? 이 공간에 대해서 임대료를 제때 안 밀리고 내는 사람한테 우선적으로 가는 거죠. 이게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이게 여기는 학원가가 되고 저기는 유흥가가 되고 어디는 주택가가 되고 이런 것들이 다 무슨 시장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부동산 시장에서 이런 자원이 배분되는 거예요. 공간과 토지가 배분되는 거예요.
됐나요? 아주 중요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의 특성에서는 이렇게 좀 체크를 하시고요. 국지성, 수급 조절 관련성, 다른 것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다음에 부동산 시장의 기능에서는 자원 배분 기능과 이 가격 창조 기능, 자, 요거를 얘기를 꼭 해 두시고요. 다음에 넘어가시면 나머지 기능들은 좀 참고로 보시고 좀 쉬고요. 효율적 시장 이론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